100세 시대 건강하이소! 시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할 12월입니다. 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건강 이슈가 작게 있었어서 작은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네. 내년에는 그렇구나. 병원 가지 말아야겠다. 선생님 죄송해요. 병원 갈 일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팀, 뒤팀 두 가지? 저는 조금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올해 되게 부산에 와가지고요. 또 한복 선발대회를 나갔다가 맞아. 어머 또 부산 1등 했잖아, 1등 부산 했잖아. 1등 건강에서의 자랑이다 진짜. 부산 1등이면 전국 1등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죠. 1등은 못했고요. 네네. 부산에 부산이 그래도 대단한 와가지고 거죠. 그럼요. 1등을 또 한복 모델로서 1등을 해가지고 네. 정말 좋은 추억을 좀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100세 시대 건강 아이소 프로그램을 올해 딱 만나서 MC 보면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최고죠. 늘 주치의분들 5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눠다 보면 좋은 정보 얻고 맞아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면서 더 탄탄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한 해가 아쉽게 가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시간들 여러분들께 많이 가져주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주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치아 교정을 자녀에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김규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통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잦은 두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통 없는 하루를 만드는 신경과 전문의 박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인과 질환의 파수꾼 산부인과 전문의 남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사공은성입니다. 비만 이제 안녕. 내과 전문의가 전해드리는 다이어트 노하우, 건강 다이어트 노하우를 오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내과 전문의 최성열입니다. 자, 오늘도 이 든든한 주치의 5인방과 함께 건강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건강 FM 만나보시죠.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이 인사말의 유래는 밤사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는 돌연사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자분의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저희 회사에 일도 잘하시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도 갖고 계신 40대 김 부장님이 계셨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정말 멀쩡하셨거든요. 저랑 회의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니 밤사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다들 소식 들었지? 우리 김 부장님께서 새벽에 그만 갑자기 돌아가셨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네. 다들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우리 같이 빈소에 가보자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건 알았지만 평소에 굉장히 의욕적인 분이셨거든요. 요즘 돌연사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자, 주변에 보면 어제까지 정말 멀쩡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도 같이 수축하게 되는데요. 특히 심근경색은 돌연사 원인 1위로 꼽힐 정도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병인데요. 심한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이 증상이 있습니다. 명치 불편감과 턱이나 양쪽 어깨로 퍼진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주로 죽을 것 같다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혹시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흔히 심장마비가 제일 흔하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가 부정맥도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정맥은 심장에서 원래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또는 불규칙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의 발병 원인은 주로 유전도 있고 노화도 있고 또 가장 흔하게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기사에서요, 이 돌연사가 잘 발생하는 요일이 있다라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선생님? 실제로는 월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말에 너무 늦게 자는 등 이제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에 따라서 혈압이 높아질 확률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 따라서 월요일 오전 돌연사 위험을 줄이려면 이제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죽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몸속에서는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평소에 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가슴 두근거림이 심하다면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심근경색은 흉통 또는 왼쪽 팔로 이동하는 압박감, 그리고 이제 가슴 중앙에 압박감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입니다. 이러한 통증은 소화불량이나 일단 체한 걸로 오인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가슴 통증이 20분에서 30분 가량 지속되거나 호흡 곤란, 식은땀, 구역질 등을 동반한다고 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젊은 층의 돌연사도 굉장히 흔하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나이가 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군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가족 중에 혹시 돌연사를 한 과거력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 본인이 비만이시면 또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돌연사의 위험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흡연을 많이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40대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발병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호전을 가져올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이 비만이시면 아무래도 체중을 좀 줄이시고 평소에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질병을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운동하는 걸 좀 챙기려면 밖으로 좀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야외 활동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평소에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등산하다가 또는 운동하다가 돌연사할 가능성이 일반인의 100배나 됩니다. 반드시 이런 분들은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50대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심박수를 120에서 13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하고 이제 평소에 혈압을 수축기에는 140 이하, 이완기에는 90 이하로 조절해야 안전한 등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평상시에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잘 관찰해보는 습관을 좀 가져야 하겠습니다. 건강 FM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가 민가한 의학 상식을 제대로 풀어보는 시간, 닥터 설전 배동성입니다. 저와 함께할 닥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유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다들 뭐 집에 상비약들 있을 거예요. 두통약도 있을 테고. 편두통약.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죠? 사실 이거는 네.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편두통이 맞다고 한다면 두통이 시작될 때, 좀 더 나아가서는 두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바로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약을 많이 먹게 되면 내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머리 아프면 약 먹지 말고 푹 쉬자. 이런 주거든요. 요 내성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내성 말씀하시는 거를 잘 제가 들어보면 두통이 와서 약을 먹었다. 그래도 두통이 온다. 나에게 내성이 생긴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내성이 아니라 약을 자주 많이 먹어서 발생하는 약물 과용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 광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새가 머리를 한쪽으로 콕콕콕 찌르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유, 저런 심한 두통이시군요. 편두통. 이건 한쪽 머리가 아픈 거가 맞죠? 사실 제가 말씀 주신 광고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오. 편두통이라고 하면 이제 이름 때문에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표적으로 이름이 잘못 지어진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한쪽 머리가 아픈 것도 맞는데요. 편두통 환자분의 40% 정도는 양쪽 머리가 아프다든지 머리 전체가 아프기도 합니다. 또 편두통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통과 함께 속이 메스껍다든지 아니면 진짜 구토를 하신다든지 이런 소화기계 증상을 동반한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빛과 소리 자극에 예민해져서 강한 빛과 큰 소리를 들으면 두통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 편두통. 원인이 뭔가요? 사실 뭐 원인이라고 할 거 밝혀진 건 없는데요. 저희 의사들한테 환자분이 물어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예민한 뇌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뇌가 좋은 뇌거든요. 정보도 많이 처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지만 문제가 통증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편두통의 유발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 호르몬입니다. 오. 네. 그래서 편두통 환자분들을 좀 살펴보면 여성 환자분이 남성 환자분보다 3배나 더 많으시고요. 또 연령대도 30, 40대로 월경을 하시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또 다른 유발 요인으로는요. 음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음식. 네, 대표적으로 술, 초콜릿, 그리고 치즈나 튀긴 음식도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서 봤더니 콜라하고 감자튀김을 먹었더니 편두통이 좋아졌다. 요걸 봤어요. 그러면 감자튀김은 튀김 아닙니까? 네. 사실 저도 말씀 주신 동영상을 봤거든요. 봤죠? 네. 이게 아예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콜라를 먹게 되면요. 콜라 속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편두통의 발생 기작을 좀 살펴보면요. 편두통은 예를 들어서 유발 요인 때문에 뇌 속에 있는 3차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이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콜라 속에는 카페인이 있으니까 네. 이것이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두통이 호전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감자튀김 좀 짜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요인 중에 전해질 불균형 이나 악화 요인 중에 전해질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 나트륨을 섭취해 주면서 이런 불균형이 맞춰지면서 두통이 호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편두통이 오면 감자튀김과 콜라를 먹으면 되겠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건 일시적인 효과고요. 이미 좋은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튀김이랑 콜라 많이 드시게 되면 살도 찌고 혈관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돈도 약값보다 훨씬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머리 아플 때마다 약으로 견디는 것도 문제가 있을 테고 꼭 병원을 가야 할 두통이 따로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붉은 깃발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붉은 깃발. 그러니까 네.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오, 그렇군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50대 이후에 처음 발생한 두통일 경우, 그리고 두통이 1분 이내에 최고 강도에 이르는 벼락 두통일 경우, 또 이제 복압과 상관 있는 운동이라든지 성행위를 하셨을 때만 두통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자세의 변화에 따른 두통이 있거든요. 누웠을 때 호전이 되거나 앉았을 때 악화가 된다. 이런 양상의 기립성 두통이 있다면 병원을 빨리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네. 신경학적 증상이죠. 그러니까 마비나 감각 이상 이런 증상이 동반된 두통일 때는 빨리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편두통약 무조건 안 먹는 게 답이 아니다. 의사쌤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 설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는 비만 치료 어디까지 해봤니? 이제 예쁘게 빼자입니다. 오늘의 주치의 최성열 원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오늘 이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 비만도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맞죠? 네, 그렇습니다. 비만은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비만은 21세기 신종 전염병 치료가 가장 필요한 질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동반 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생명과 또 직결되는 질환들을 함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질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질환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고도비만 중심으로 질환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최 원장님은 내과 딱 써 있잖아요. 네. 내과 이제 전문의이신데 어떻게 비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처음 비만을 접한 건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의 심장내과 수련을 갔을 때인데요. 네. 이 수련을 갔을 때 그 지역이 미국 남부 쪽이었어요. 거기에는 심장병도 많고 고도비만 환자도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비만 클리닉도 많았는데 제가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때 비만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진료 형태도 제가 처음 봤었고 진료 기법도 처음 접해서 흥미로워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면서 접하게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 전문의, 특히 내부내과, 그다음에 폭식 거식증을 보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주과로서 비만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약간 우리 취조 느낌. 그러니까 내 치료 다이어트가 당하는 왜 겁니까? 이런가? 네, 다이어트에 대한 접근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 먹는데 살이 쪄요는 사실 없거든요. 이제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식단보다는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제 좋은 거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거를 적게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다이어트가 영어인데 진짜 스펠링으로 다이어트를 DIET를 치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면 저희가 뭐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요. 네. 영어 사전 지금 딱 열어서 DIT 쳐보시면 식습관, 식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뜻은 난 좋은 식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군요. 네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선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죠. 급격하게 비만 인구가 좀 증가하면서 환자가 증가한 곳도 있지만 병의원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다이어트 클리닉, 전문 클리닉이 많이 지금 개원을 했는데 좀 개념이 이게 경쟁이 많이 심해서 그런지 식생활 조절보다는 약제를 투약하고 식욕 억제를 시켜서 이게 근육이 빠지든 지방이 빠지든 어쨌든 체중을 감소하는 게 목표로 이제 질보다 양을 먼저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진정한 다이어트의 의미를 찾고 진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그 외국에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외국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와 좀 다른가요? 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제가 경험이 이제 미국 분이 없으니까 네. 진료실을 제가 한 10군데를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좀 놀랐던 게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고 정신과 선생님들인데 거의 정신과 상담 치료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음식일장들을 안 적어오는 클리닉은 없었고 거기에서 푸드 다이어리라는 음식일장을 두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거의 30분 진료 동안 25분 정도를 이거는 좋은 음식이에요 칭찬하고 이거는 나쁜 음식이에요 대체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음식에 대한 인지를 강화시켜주는 상담 치료 위주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 유무 등을 여쭤보면서 약물 조절을 하기는 하는데요. 약물 처방률도 한국에 비해서는 제 경험상 좀 많이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우 진짜 오늘 다이어트 이야기하니까 네.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맞아요. 연예 기사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연예인들이 살 쫙 빼가지고 뭐 운동했어요, 식단했어요, 뭐 맞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 새로 나온 주사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새로 나온 그 맛땡땡 주사 있잖아요. 맛땡땡. 네. 터제파타이드 성분 요거. 네, 네, 맞습니다. 요거 앞에 나온 주사들이랑은 좀 어떻게 달라요? 네,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의 주사가 나왔는데요. 주사 용법이 제일 처음 나왔던 주사는 매일 맞는 주사, 우리가 싹뺀다 주사로 별명을 붙인 싹땡땡 주사가 있었고 두 번째 주사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약제였는데 그 성분과 지금 성분이 비슷하긴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매주 1회 주사하는 거는 많이 좋아진 부분이고요. 두 개가 똑같고 바로 직전에 나왔던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약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땡땡이죠. 그거는 이제 GLP-1이라는 단독 기전으로 이렇게 체중을 감소시키는 기전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털제파타이드, 마땡땡이라고 말씀하신 주사제는 GLP-1과 GIP 두 가지 이중 기전으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연구로도 이제 한 약간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 논문을 보면 한 15에서 20%까지도 체중이 좀 빠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꼭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제파타이드가 최신약인데 어떤 장점이 있냐 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좀 비슷한 약제이긴 한데 개인에게 맞는 약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고도비만 환자가 조금 더 옵션이 더 있는 거는 최신약인 터제파타이드가 조금 더 고용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의 폭이 넓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앞에 나왔던 세마글루타이드 성분도 곧 고용량이 실험 중에 있고 출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이어트 주사제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다이어트 혁명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3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그 세 종류의 주사제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최신 약제들이고, 근데 한국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3가지 약제 중에 제일 먼저 나왔던 리라글루타이드 성분 약제는 지금 거의 한국에 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거점 병원들의 소화 비만을 위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부산에서는 저희가 아직 그 싹땡땡 주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맞는 주사의 불편함도 있고 약제의 강도도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소화 비만에 유일하게 허가받았던 약제이기 때문에 아직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 전에 좀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이제 한국의 소화 비만 환자들도 BMI 27 이상, 기저질환이 있거나 30 이상 또는 체중이 60kg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세대 약제인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약제도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 나온 마지막 주사 두 가지는 항상 비교를 해요. 요새 뭐 여러 언론에서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주사 다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주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약하다 이게 더 강하다 하는데 그래도 더 맞는 주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저질환과 상태를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사제를 조심해야 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께는 숨기지 않고 그렇죠. 충분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특히 정신과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은 좀 겹치는 같은 향정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주사제는 아니지만 먹는 약에서 겹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약제들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나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경우도 약물 조절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가 잘 돼서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혈압이 와서 쓰러질 수도 있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숨기지 말고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약제 중에 토페르메트라는 약제가 있거든요. 여러 다이어트 약제 복합제로도 들어가고 많이 처방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신데 이런 약제들은 녹내장이라는 병과 상극입니다. 금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녹내장이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약을 드실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를 드시다가 시력이 안 좋으면 안과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꼭 주치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빨리 빼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런 게 뭐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쵸. 이게 체중만 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요새는 기술도 개발되고 해서 이게 근육이 빠진지 지방이 빠진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더 건강하고 예쁘게 빼는 게 목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못 먹던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배만 채우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지. 요즘은 부산에도 미슐랭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맛집들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트렌드 변화처럼 네. 다이어트도 이제 무조건 빼는 시대에서 좀 더 예쁘고 건강하게 빼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시술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냉동 지방 분해술, 뭐 그다음에 고주파 등이 주로 이뤘는데 요즘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술들과 기계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뭐 근육 자극 치료 기계도 있고요, 레이저 기계도 있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치료법으로 건강하고 예쁘게 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이어트도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뭐 최대한 빨리 많이 빼는 시대에서 최대한 예쁘고 건강하게 빼는 다이어트. 과연 어떻게 하는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고민, 다이어트. 여러분의 몸은 괜찮으신가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체중 관리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잘못된 생활 식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퇴근하고 나서 고칼로리 음식들, 음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자주 먹었었는데 다이어트 진행하고 나서 좋은 음식들로 바꾸면서 그 바꾸는 과정이 너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이바디 보니까 저희가 이전과 비교해서 보시면 처음에 오실 때 본인 기억 안 나시죠? 이건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또 혈압도 좀 높으셨고, 그리고 갑상선 쪽 질환도 발견이 돼서 동시에 같이 치료를 좀 하는 게 좀 특이했었고요. 30대 후반인데 비해서. 그리고 체중이 그때 112kg대가 나왔는데 키 대비 체중을 나타내는 BMI를 보면 36.5가 나와서 우리가 비만을 3단계로 나누는데 1, 2, 3단계 이제 고도 비만에 해당되는 분이셨습니다. 네, 환자분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투약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투약 치료 중에 요새 유행하는 주사제 치료를 좀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시행을 했고, 이제 그 미용적인 면을 남성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같이 해가면서 했습니다. 저희가 주사제로 좀 예쁘게 뺄 수 있는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주사제 치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관리실에서 그 EMVPC라는 기계로 저희가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와서 관리를 받고 계세요. 체성분 검사 기계로 남우진 씨의 체질량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112kg이었던 체중이 91.7kg까지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방을 녹이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 보다 더 계획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계 관리와 식단, 운동이 맞물리며 체중 감량 속도는 더욱 빨라진 거죠.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보면 이처럼 몸의 라인이 변하고 근육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성인 비만율은 2024년 34.4%,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셈입니다. 목표 체중이 지금 한 10kg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다 정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유지요법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보면서 체중 관리해가면서 식단 위주의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미 당뇨약은 저희가 거의 끊었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도 가벼운 약으로 지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만성질환 약제들을 다 중단하는 것까지 치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사무실에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스쿼트 잠깐씩 해주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한 30분 정도 그리고 걷기 20분 이상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지금보다 20kg 더 감량해서 바디 프로필에 도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원장님하고 상담할 때 다이어트는 뺄 때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했는데 요요 없이 건강하게 앞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나도 다이어트 다시 해도 되겠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 70kg의 한 중년 여성분이 선생님한테 딱 10kg 정도만 빼고 싶어요 하고 찾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검사부터 하게 되는지 요거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 하는 검사는 이제 체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이 쪘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스크린을 먼저 하고요. 또 살이 찌게 하는 원인이 되는 호르몬 변화라든지 비타민 수치 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본인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신체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비만 기준 중에 허리 둘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허리 둘레를 측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요새 인바디 기계를 많이 쓰긴 하는데 BMI라고 체질량 지수가 있습니다. 본인 키 대비 체중이 괜찮은지 그리고 내 체중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합니다. 체형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방이 좀 많은지 어디를 부분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거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료를 들고 저희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요. 그때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개인 성향을 파악하고 또 기저질환도 파악을 해서 이분과 어떻게 치료를 이어갈지 계획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일기장은 또 전문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일기장 강의도 들으시고 또 어떤 체형 본인의 니즈가 또 다 각자 있거든요. 컴플렉스 각자 컴플렉스 없으시겠지만 이제 나는 여기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담을 통해서 네. 특수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모든 걸 환자 스캔을 하고 이렇게 딱 데이터를 보고 탁 빼주시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네, 근데 어디 가면 뚱뚱하시네요. 제가 무조건 30kg 빼드리겠습니다. 믿고 요렇게만 따라오세요 하거든. 이런 거 아니고. 네. 믿음이 갑니다. 네, 그 젊고 건강한 분들은 조금 무리해서 다이어트 해도 괜찮겠지만 이제 40대 이상 과체중인 분들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만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갖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간 수치가 안 좋다든지 혈압, 당뇨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누굽니까? 내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맞다. 저희가 이제 비만으로 말씀드리니까 내과 진료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루에 100명 이상의 내과 만성질환 환자를 보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치료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또 내과와 또 이 비만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요, 이 비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개인 맞춤형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병과 특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음식일기장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정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매주 만나서 그 음식을 리뷰를 하고 그 음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한 2달이면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선생님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뱃살을 뺄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뱃살은 조금 빠지고 얼굴 살이 다 빠져서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예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특히 중년 이상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시면 실제로 그럴 수 있긴 합니다. 예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이 쪄서 팽팽해진 얼굴로 피부가 늘려지면서 동안 얼굴이 되느냐,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건강한 내 체중을 찾아가면서 건강을 챙기고 내 나이대로 보이느냐. 좀 어려운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미용의학이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뭐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톡스, 레이저 다양하게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용 목적의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먼저 건강을 먼저 찾으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선생님 말 듣다 보니까 솔깃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금세 선생님 병원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몇 킬로 정도 뺄 수 있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빼셨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몇 킬로보다는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뺐느냐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월에 한 2에서 3킬로 정도 본인 시작 체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네. 보통 일반 비만은 2킬로, 고도 비만 이상은 3킬로 정도를 뺍니다. 처음에는 이게 작지 않나 생각하시지만 1년을 생각해 보시면 대신에 매달 똑같이 빼는 거죠. 매달 2킬로, 2킬로, 3킬로, 3킬로. 1년에 그러면은 36킬로까지 뺄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을 빼시게 되면 피부의 탄력도 죽고 네. 예쁘게 빠지지도 않고 요요도 잘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요. 네. 처음에 오실 때 지금 이 상태로 오셨고요. 5개월 정도 저랑 일기장을 매주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체온관리실을 좀 이용을 하셨습니다. 배에 이제 예쁘게 만드는 주사도 맞고. 같은 분이에요? 예, 5개월 경과된 시점에 어머, 총 12kg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복권까지 있어. 원래 아니, 저희 골반 라인 봐요. 네 예쁘게 빠졌죠. 네. 이분은 근육량이 더 늘고요. 오. 총 12kg 빠지는 중에 10kg 이상은 다 지방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근육량은 또 오히려 늘리고 네. 그래서 이제 라인도 유지를 하면서 예쁘게 빠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쁘게 빼면은 이렇게 많이 빠져도 피부가 처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네. 이분은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똑같습니다. 약에 대한 조금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이전에 과거에 부작용을 겪으셔가지고 절대 나는 식단만 하겠다. 그리고 여기 체온관리실 이용하겠다 오셨는데 처음에 보시면 이게 제일 밑에가 지방 라인이거든요. 네. 지방이 이렇게 훅 준 거 보이실 겁니다. 8.2kg. 총 체중은 8.2kg가 지방이 빠졌고요. 체중은 7.6kg 빠진 이유가 근육이 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붙고 지방만 빠지는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미라클이네. 약이 없이도 오늘 약을 너무 좀 서두에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네. 약물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사진은 개인 동의를 얻지 못해서 못 가져왔지만 기억에 남는 케이스를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5년 전 케이스인데 23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네. 체중이 이제 106kg로 오셨는데 이제 그 어머님을 일찍 여의시고 아버님이 좀 이제 딸의 그 모질한 사랑을 음식으로 채워주셨던 거죠. 퇴근할 때마다 햄버거, 치킨, 피자, 사회생활할 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시고 직장도 그만두시고 이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눈물을 보이시는 걸 보고 따님이 같이 우셨어요. 그 순간 따님의 눈빛이 바뀌면서 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저 좀 살려주세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 정도로 너무너무 살이 잘 빠지셔가지고 1년 동안 총 42kg가 빠지면서 근데 피부가 하나도 안 처졌어요. 그래서 너무 자신감도 찾으시고 예, 사회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새로운 남자친구의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세 사람을 만들어 이거 주셨네요. 박수다 박수. 와.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본인이 주인공인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주사제들은 그냥 보조제라는 인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데 운동 말씀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혹시 운동 없이 다이어트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는 식단을 관리하는 걸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은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뭐 헬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격한 운동을 하셔도 1시간에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 킬로칼로리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밥 한 공기가 300킬로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이제 체중을 뺀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길이고 그 노력과 집중력으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지방 유지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다이어트는요 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요요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무섭지. 네, 요요. 그러면 어떻게 평생 선생님 원장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을 본인들이 하는 다이어트로 잡고 일기장 위주로 매주 진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이죠. 인지 강화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반년 정도 지난 환자들은 제가 보니까 요요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하는 다이어트, 식단 유지 다이어트, 생활 습관이 아예 교정이 되면 약을 서서히 테이퍼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끊더라도 훨씬 더 오랜 기간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접근하느냐가 요요가 있고 없고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스스로 다이어트가 네. 되게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다이어트는
좋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거를 적게 드시는 건 어떻게 보면 굶는 겁니다. 굶었을 때 지방이 빠질까 근육이 빠질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근육이 빠집니다. 빠지죠. 그래서 길게 보시고 좋은 식단으로 꼭 성공 다이어트 하도록 습관을 위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꼭 성공 다이어트 하도록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까지 비만 잡고 몸매 잡고 거기에 중요한 건강까지 잡아주는 다이어트의 구세주 최성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국내산 숯불 민물장어 전문점 장덕장어에서 식사권을, 근육이 미래다 크로노스짐에서 선글라스를 드립니다.